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성혜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의료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다 부산에서 재활의학과 김경률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유명 유튜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원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렬이고요. 지금은 경상북도 경산에서 재활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한 5년 정도 전부터 부산의사 김원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2020년에 공공의대 사태 때나 아니면 올해 초에 또 의대 증원 사태 때 올렸던 몇 가지 영상들을 KMA-TV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셔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원장님, 그래도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의사분들의 이런 마음을 위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무슨 소신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의사들의 이야기나 이런 게 너무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그리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악마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심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유튜버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사들의 그런 진정성, 그런 마음을 좀 알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뵈니까 더욱 편안하시고 네. 좀 이렇게 너무 부담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원장님은 이제 수년 전부터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었습니다.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이후에도 냉철한 분석을 하신 영상을 많이 올려주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정책, 즉 2025년부터 의사 수를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즉시 거의 71%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즉시 사임을 하였습니다. 또 2024년 현재 지금 7월이 중순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남아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 원장님의 시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이런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의사로서 또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나 의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많은 의사분들 그리고 의대생분들이 사실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당연히 협상용이라고 생각했고,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의대 교육 시스템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대중들에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2,000이라는 숫자를 먼저 딱 던지고 나중에 한 400명 정도로 줄여서 협상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2,000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양보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2,000이라는 숫자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죠. 정부가 근거라고 제시했던 세 가지 논문의 저자분들조차도 2,000이라는 숫자에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 사태 초반부터 이제 정부 편에 서서 의대 증원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5,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김윤 전 교수님도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정부가 너무 무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0명은 너무 과도한 숫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2,000명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참 이런 김윤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저는 참 슬프더라고요. 이런 그 학자로서의 의견이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게 참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 이런 의료 정책 결정에 정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참 슬픈 일인데, 어쨌든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다 결국에는 1,509명까지 줄이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번 의대 정원을 지원하는 이런 진행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반증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뭐 2,000명에서 뭐 30%, 30%, 40% 그냥 줄여버려도 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했었고, 법원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정했듯이 이 2,000이라는 숫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는 숫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무원들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의 숫자는 어떤 의료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료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의사의 숫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반대가 돼 있어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지금 그 정부 공무원들의 그 목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 뭐 필수 의료가 붕괴된다든지 지역 의료에 파탄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와중에 수많은 초헌법적인 그런 명령들을 남발하면서 바이탈 의료를 전공하면 개인의 기본적인 그런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는 변호사를 막 소개해주면서 전공의를 고소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공의가 뭐 돌아와서 바이탈 의료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게다가 뭐 원래 일하고 계시던 교수님들도 지금 뭐 그만두고 계시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은 그럼 누가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한 분기 4, 5년을 통째로 바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선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 청문회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1339라는 불편 신고하는 그것이 환자분들이 환자 단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환자의 불편을 신고하는 건 줄 알고 했더니 어떤 소송을 받는 그런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이런 절차를 소개해 주는 거라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진짜 대놓고 이제 환자하고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서로 뭐 소송을 걸어라, 이 사람을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맞나, 뭐 저도 그 추적 60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김 원장님은 한국의 의료보험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시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시스템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도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수 의료 분야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혼란은 극도로 낮은 의료 수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의료 수가 시스템을 바라보는 김 원장님의 시각은 어떠하신지,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전문의 진료를 볼 수가 있었죠. 이건 사실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뭐 해외 교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국내에서 의료 쇼핑을 한 다음에도 뭐 비행기 값이 남을 정도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건 사실 한국 의사들이 적은 돈을 받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의사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고소득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의사들은 같은 일을 할 때 명백하게 적은 돈을 받습니다. 이건 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 아니면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적은 돈을 받고 있어요. 대신 이제 한국 의사들은 다른 나라 의사들보다 뭐 4-5배 정도 일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의사가 하루 외래 환자 10명 보고 퇴근할 때, 한국 의사는 외래 환자 뭐 50-60명 보고 뭐 이런 식이니까 뭐 이런 박리담회로 그 수익을 보존한 거죠. 저도 외래에서 내시경을 하는 의사인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내시경 한번 하면은 $50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5-60만 원 정도 해당하는 비용이라면, 제가 외래에서 비급여로 내시경을 해도 한 6만 원 정도를 받고요.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분이 수면을 안 하시면 한 3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런 차이가 뭐 좀 적당히 나야 되는데 이게 뭐 정말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진짜 필수 의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많은 행위를 함으로써 보전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렇죠. 한국 의사들은 정말 뭐 이렇게 상상하시긴 힘들겠지만 외국 의사들보다 사실 뭐 5, 6배, 뭐 10배 많게는 그렇게 뭐 일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고, 이런 저수가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건데 이런 저수가가 한국 의사들의 그런 과도한 노동 그리고 의료 과공급을 좀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싼 의료를 뭐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의료 체계가 된 건데, 사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수가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큰 대형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바이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병원들은 장례식장이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손해를 메꾸는 지금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정상적으로 바이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바이탈과 의사들은 역시 뭐 저수가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루 걸러서 당직 서거나 당직을 선 다음 날 또 그대로 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강도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의사들이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게 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에 워낙 의료 소송이 많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에서 이런 소송이 많은데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고발 당해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미 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더라도 민사로 또 뭐 수억에서 10수억까지 물어내야 된다는 판결이 특히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이탈과 한마디로 의료를 두렵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늘 본 뉴스가 이런 거였는데 내시경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MI가 왔다. 이거를 이제 소송을 거는 과정이 또 있어서 오늘 저희 같은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인과성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오비락처럼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꾸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어떤 필수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자꾸 기피한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형사처벌 자체가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OECD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의사를 형사처벌한다는 게 뭐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이게 정말 한국만의 그런 특이한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이대 목통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로 그 담당 교수님이 그 감옥에 가시고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결국 무죄를 받긴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걸 지켜봤던 그 의대생이나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더 이상은 이제 소아과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얼마 전이죠.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신 훈련병분을 처음 초진을 받던 속초의료원의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그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CCTV도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에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부 전가한다면 위급한 환자를 맡으려고 하는 의사는 사실 아무도 남지 않겠죠. 이미. 당연히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위중한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셨을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는 정말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런 형사적인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의료 수가를 뭐 지금 너무나도 낮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탈 의료의 수가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외국과 비교해서 뭐
반은커녕 그냥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바이탈 수가를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로 높이고 대신 그 너무 많은 환자들이 또 경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좀 낮추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뭐 이런 개혁을 시행할 때 뭐 일부 국민 여러분들의 반발이 있겠죠.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급의학과가 이제 힘든 이유가 경증,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너무 많이 응급실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 같은 맥락의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 사태 초반에 사실 어느 정도 응급실 이용이 줄어들면서 경증 환자분들이 좀 줄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정부가 제대로 계속 홍보하고 그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이번 사태 초반에 보여줬어요. 경증 환자가 확실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줄어들므로 해서 중증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갑자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잠깐 됐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사실 뭐 의사의 증언, 의대의 증언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제시한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의료 불균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 소멸, 지역 인프라 부족,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바라보는 부산 김 원장님의 시각은 어떠하신지 뭐 드립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는 사실 부족한 게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부족하죠. 다들 뭐 수도권을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탈 의료나 그런 필수적인 의료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정부는 뭐 그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실제로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도권에 6,600병상의 그런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허가해 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병원으로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6,600병상이나 되는 새로운 대학병원 분원들이 설립이 되면은 그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전공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다 떠나고 있고요. 최근 대학병원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또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어제자 뉴스에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된 그 6,600병상 중에 73% 그러니까 4,800병상을 취소할 거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나중에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뭐 정부의 의도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무분별한 정책이 이제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으로 촉발된 지방의대 교수님들의 그 사직 행렬은 이제 사실 좀 멈추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특히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또 지방에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의대에 그런 젊은 주니어 조교수, 부교수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많이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공의들 사직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일이 로딩이 많아지신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서울에 그 지금 대학병원에 또 그만두신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자리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최근 뉴스를 봐도 지방의 대표적인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사직을 의대 교수님들이 555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33분이 이미 사직을 하셨어요. 이미 사직을 하셔서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정부는 뭐 2027년까지 지방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 지방 국립의대 네. 교수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게다가 맞습니다. 그런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던 공중보건의사까지 빼내서 네. 서울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정부 정책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정말 전례 없이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빅5 병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좀 이제 추진하면서 네. 뭐 MICU 전담이나 이런 입원 전담의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어디선가 그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도미노 행렬로 예. 사실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 나이대에 사실 네. 이제 활동하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서울 빅5 병원에 있는 교수님은 네. 지금 다들 뭐 NIW 같은 걸 따서 미국으로 가시고 아, 그 자리를 서울 다른 병원에 있던 선생님 채우고 아이고. 그 자리를 네. 지방 병원에 있던 사람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쇄 네. 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 그럼 지방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촉발하는 예,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왜 떠나겠어요? 지금 정부가 이런 밀어붙이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 네. 그리고 의사들을 무슨 진짜 악마화하고, 예. 그리고 공공재처럼 또 그렇죠. 쓰고, 예. 기본권을 완전히 예. 말살하는, 너 무슨 사직할 자유도 없고, 예. 뭐 그만둘 자유도 없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뭐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엄포를 하니까. 심지어 국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사직할 권리가 없고 그 사직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도 한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정말 무슨 군사 정권도 아니고 예.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예.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었던 예, 그렇죠. 거죠. 예.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정말 그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예.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 그거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상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제시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입니다. 하지만 허울만 좋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을 분석한 영상을 올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분석하신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사실 뭐 의료는 모든 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 필수 의료라기보다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바이탈 의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바이탈 의료는 그 막대한 업무 강도와 소송 리스크 때문에 네. 이전부터도 인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예. 그런 보람으로 보람이 있죠. 본인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진한 선생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어요. 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바이탈 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개월간,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정부가 보여준 그런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 노동법을 네. 무시하면서 개인의 사직을 금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예.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의사들은 바이탈과를 선택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구나. 그쵸.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바이탈 의료를 담당해야 될 젊은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고요. 예. 2,000명을 늘리면 뭐 낙수 의사들이 할 거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환자가 잘못되면 감옥에 가거나 수억에서 뭐 수십억을 물어야 되는 소송 리스크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네. 보내는 그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조차도 뭐 보장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거를 아무리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예. 얼마 전 100분 토론에서 예. 그 경실련의 송기민 네. 보건의료위원장이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를 형사 처벌해야 된다는 요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분들 때문에 예. 우리 바이탈 의사들이 사라지는 거겠죠. 뭔가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환자를 죽인 게 아니라 살리고 싶었지만 살리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 불가능한 일 100명의 환자를 봐서 예. 90명을 살렸다, 99명을 살렸다.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예. 죽었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누가 그죠? 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예,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2,000명, 3,000명을 늘린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늘어난 2,000명의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네. 의료 공급이 우리 보건의료 재정을 더욱더 빨리 네. 고갈시키겠죠. 그 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민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를 보시면 네.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네. 있죠. 얼마 전 출산 후 페인버스터 처방과 관련해서 혼합진료 금지가 이슈가 됐었는데 혼합진료 금지는 네. 현재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네. 정책이고요. 또 필수 의료 패키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기반 지불제도는 네. 미국의 공공의료 메디케어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2010년을 전후로 도입된 포괄수가 제도인데 네. 국내에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됐던 산부인과의 현실을 보시면 현재와 같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쉽게 예상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정부는 의대생이 시험은커녕 수업을 듣지 않아도 강제로 진급시킬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의료의 질보다는 의료법인 소유자들을 위한 그런 값싼 노동자 공급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가 배출돼서 그런 질 높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건보 재정을 빠르게 빼먹을 수 있는 도구로서 다수의 값싼 노동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심지어는 뭐 수업을 듣지 않아도 강제로 진급시켜서 의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교육을 안 하고 그렇죠. 진급을 하겠다는 건 그냥 아무나 나와서 그냥 건강보험료를 빼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방식의 지금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정말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정도의 의료의 질을 보장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잖아요. 의대생들도.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대생의 권리 그리고 환자의 권리 이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아무나 의사로 만들어 버려서 그냥 건강보험료만 빼먹겠다. 그리고 그 의료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게 좋겠죠. 뭐 환자가 뭐 치료받든 말든 돈만 벌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진급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 의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화가 나고 의대생들도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일 화가 나야 되는 건 환자분들이 화가 나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그냥 뭐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의사가 나와서 나를 치료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 현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짧은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공의들의 7대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준다고 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하든지 2020년 의정 합의 때처럼 그냥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난 5개월간 의사를 악마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부가 보여준 모습들,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수많은 그런 불법적인 명령들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 젊은 의사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 일부 인기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바이탈과로는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대부분 돌아갈 생각이 없고요. 이게 사실 뉴노멀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사실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다른 대부분 OECD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공공의료와 민영의료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의사 모두 앞으로 달라질 의료 현실에 적응을 해야겠죠.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는 이런 OECD 평균 진료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OECD 평균 진료만 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너무나도 젊은 의사분들이 그런 정도 정책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전체주의적인 모습에 질려버려서
그런 우리의 의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네.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OECD 평균 의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박민수 차관님께서 약속하신 전세기가 뭐 저를 포함해서 네. 평범한 시민들한테까지 혜택이 전세기가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서 많죠. 예. 그냥 각자 나름대로 뉴노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냉철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 정부가 유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항거로 학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4달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자발적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 선배로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저도 사실 저희 의구 후배님들을 예. 뭐 좀 개인적으로 돕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께 제가 뭐 거창하게 의료계 선배다 무슨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예. 후배가 사직 전공이다 아니면 휴학 중인 의대생이다 뭐 예. 이렇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이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재활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병원 옆에 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 선생님들하고 뭐 가끔씩 예.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50대 산부인과 전문의 예.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그분하고 회식을 하다가 예. 그분이 소주를 한 잔 드시더니 아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그동안 산부인과 진료 관련해서 소송 걸려있던 게 예. 여러 개 있었는데 아이고. 마지막 하나가 예. 남아있던 그 하나가 재판이 4년 만에 어제 끝났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상황에서 후배로서 뭐 이렇게 그냥 소주 한 잔 드리는 거 말고는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명백하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전공 선택하시는데 예. 이게 조금이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의대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좀 많이 우울한 상태로 계실 것 같은데 뭐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계속 뭐 정부에서는 갈라치기 할 거고 그런데 모두 사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행복하게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김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좋은 영상 많이 올려줘서 저희가 힘이 많이 됐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